서울 남산의 가을은 유난히도 아름다웠습니다. 1965년 10월 단풍잎이 붉게 물들던 그 계절에 23세 은숙은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호학교 3학년이던 그녀는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학교로 향했고 그곳에서 의대생 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는 25이었습니다. 깔끔한 와이셔츠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그는 언제나 두꺼운 의학 서적을 옆구리에 끼고 다녔죠. 첫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은숙이 들고 있던 간호학 교재가 바닥에 떨어졌고 준호가 그것을 주워주었습니다. 손이 스치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매일 아침의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들, 남산 전망대에서 함께 바라보던 서울의 풍경, 그리고 학교 후 명동 거리를 걷던 시간들. 은숙에게 준호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은숙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의 얼굴도 모른 채 자란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출신을 숨기고 살아왔죠. 준호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은숙은 애써 웃으며 다른 화제로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조차 자신의 과거를 드러낼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준호는 남산타워 아래에서 은숙에게 고백했습니다. 눈송이가 하얗게 내리는 가운데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은숙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연인이 되었고 은숙은 생애 처음으로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은숙을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계속 미루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가 서울의 유명한 사업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그녀는 자신의 출신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준호의 간곡한 부탁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던 은숙은 결국 그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1966년 2월 설날을 며칠 앞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은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준호의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종로에 위치한 커다란 한옥은 그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죠. 준호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따뜻하게 맞아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은숙의 가족관계를 묻는 질문들이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은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 성함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은숙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고아원 출신임을 밝히는 순간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준호를 서재로 불러들였고 은숙은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고 벽시계 소리만이 무겁게 울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서재에서 나온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은숙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타던 버스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학교 앞에서 기다려도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숙은 준호의 하숙집을 찾아갔지만 그는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는 가족 일로 급히 집에 갔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3월 초순 은숙은 우편함에서 준호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부모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준호는 집안에서 정해준 여자와 약혼한다고 했습니다. 은숙은 그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간호학교 기숙사 좁은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출신 때문에 사랑할 자격조차 없다는 현실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했고 은숙은 자신의 운명을 원망했습니다. 다음 날 은숙은 학교 게시판에서 파독 간호사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독일로 떠나는 간호사들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준호가 있는 이 도시에서 추억이 가득한 남산이 보이는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4월 말 은숙은 간호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지만 은숙은 교정 벤치에 홀로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은숙에게 달려왔습니다. 준호는 은숙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지만 은숙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약혼을 파기했다고 부모님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자신은 독일로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는 그녀의 등 뒤로 준호의 절규가 들렸지만 은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계속 걸었습니다. 5월 15일 은숙은 김포공항에서 독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준호와의 추억을 가슴 깊이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병원은 낯설고 추웠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았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은숙은 낮에는 환자를 돌보고 밤에는 독일어를 공부했습니다. 일에 몰두하며 준호를 잊으려 애썼지만 밤이면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산에서 함께 바라보던 서울의 야경, 첫눈 내리던 날의 고백, 그 모든 것들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1969년 은숙은 이제 독일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인정받는 간호사가 되었고 독일어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프랑크푸르트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고아원 말고는 돌아갈 곳도 없었고 무엇보다 준호의 기억이 있는 서울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70년대가 되자 은숙은 병원의 수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일에 전념하며 살아가던 그녀에게 동료들은 종종 맞선을 권했지만 은숙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랑도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준호와의 첫사랑이 그녀의 마지막 사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80년대, 90년대를 거쳐 새천년이 밝았습니다. 은숙은 독일에서 정년퇴직을 했고 20년대 초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50년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서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던 남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2023년 가을, 78배 은숙은 서울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모은 연금으로 생활하며 가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친구도 별로 없었고 가족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홀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은숙은 라디오를 들으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FM 방송에서는 중장년층을 위한 사연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청취자들이 보낸 사연을 진행자가 읽어주는 코너였습니다. 은숙은 무심코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설거지하던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남자의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했던 것입니다. 진행자가 한 청취자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1965년 남산에서 만난 은숙이라는 이름의 여인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간호학교 학생이었던 그녀와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은숙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사연이 이어졌습니다. 사연을 보낸 사람은 평생 그녀를 잊지 못했다고, 이제라도 만나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진행자는 사연을 보낸 분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은숙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58년 만에 듣는 그 이름. 잊으려고, 지우려고 애썼던 그 이름이 라디오를 통해 자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며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이 그날 오후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은숙은 라디오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사연 속의 그 은숙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송국 작가는 놀라며 즉시 준호에게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은숙은 전화를 끊고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투성이의 얼굴, 하얀 머리카락. 준호도 자신처럼 늙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방송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가 은숙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남산이었습니다. 58년 전 그들이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바로 그곳. 은숙은 약속 날짜를 듣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그날처럼 맑고 푸르렀습니다. 약속한 토요일, 은숙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수수한 베이지색 가디건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머리를 빗었고 화장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58년 전 준호에게 예뻐 보이고 싶었던 그때처럼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을 가꾸었습니다. 오후 2시 남산버스 승강장 앞. 은숙은 약속 장소에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예전의 버스 승강장은 사라지고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남산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을 단풍만은 예전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2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은숙은 긴장한 채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멀리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은 그 노인은 은숙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10m 정도 떨어진 채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백발이 되어 주름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은숙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은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8년이라는 세월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평생 당신을 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매일 남산을 바라보며 당신을 그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은숙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이제는 다 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 다발을 꺼냈습니다. 58년 전 은숙에게 보내려 했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수백 통의 편지에는 그리움과 후회, 사랑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독일로 간 은숙의 주소를 몰라 편지를 보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 편지들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은숙도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역시 낡은 편지 다발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준호에게 보낼 수 없었던 그저 자신의 감정을 적어내려간 편지들. 그녀 역시 58년 동안 이 편지들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편지 뭉치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준호는 은숙을 근처 찻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남산 중턱에 자리 잡은 작은 한옥 찻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58년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숙이 독일로 떠난 후 그는 결국 부모님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은숙이 있었습니다. 두 딸을 낳고 평범하게 살았지만 매일 밤 은숙을 그리워했다고 고백했습니다. 3년 전 준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을 앞둔 아내는 준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진짜 사랑한 사람은 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이제라도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그 말이 준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라디오에 사연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은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독일에서의 50년 넘는 세월, 혼자 살아온 이야기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듣고 준호는 놀라며 미안해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은숙의 인생이 그렇게 되었다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그것이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노을이 남산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58년 전 두 사람이 사랑을 속삭이던 그 시간과 비슷한 풍경이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58년 만에 다시 잡는 손이었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함께할 수 없겠느냐고,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은숙은 손을 빼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이미 각자의 인생을 살아왔고 이제는 따로 사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은 그 말과 다른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한번 간곡히 말했습니다. 매일 만나지 않아도 좋으니 가끔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남산에 올라 차를 마시고 추억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은숙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찻집을 나서며 두 사람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헤어질 때 준호는 은숙에게 자신이 간직해온 편지 다발을 건넸습니다. 은숙도 자신의 편지를 준호에게 주었습니다. 58년 전에 전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이제야 서로에게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집으로 돌아와 준호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1966년 3월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은숙이 독일로 떠난 직후였죠. 편지에는 준호의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는 내용,
은숙을 찾으려 김포공항까지 갔지만 이미 비행기는 떠난 뒤였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그의 여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결국 부모님이 정한 여자와 약혼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은숙에게 있다고 평생 은숙만을 사랑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8년 전 그가 겪었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쳐 2000년대까지 준호는 거의 매년 은숙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보낼 수 없는 편지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태어났다는 소식, 의사로서의 삶, 남산을 바라보며 은숙을 그리워했던 수많은 제시도행 계속 편집날들의 이야기가 편지마다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2015년에 쓰인 편지가 은숙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의 준호의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아내를 정성껏 간호하며 미안함을 느꼈다고 썼습니다. 평생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서도 겉으로는 좋은 남편인 척했던 자신이 비겁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은숙을 잊을 수 없었다고, 그것이 자신의 숙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올해 초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느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은숙을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용기를 내어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다고 썼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당신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고. 은숙은 모든 편지를 읽고 난 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편지 다발을 꺼내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독일에서 외롭고 힘들 때마다 썼던 편지들, 준호를 원망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마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왔습니다. 은숙은 다시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준호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은숙의 편지를 모두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은숙도 자신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남산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준호는 지팡이를 짚고 은숙은 그의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길을 따라 걸으며 두 사람은 과거의 아픔과 그리움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58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상처들이 가을바람에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여기서 만나자고, 그렇게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자고 했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준호에게 미소를 보였습니다. 58년 만에 그에게 보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준호도 따라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25 청년의 것처럼 밝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토요일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남산버스 승강장 앞에서 만나 차를 마시고 산책을 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남산타워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비가 오면 찻집에 앉아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고, 손을 잡고 걷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은숙은 준호에게 독일에서의 삶을 자세히 들려주었고, 준호는 의사로 살아온 40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조금씩 채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준호가 은숙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이 사는 집에 작은 별채가 있다고,
그곳을 은숙이 사용하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함께 살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까이에서 자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은숙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토요일마다 만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아쉬워했지만 은숙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그는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토요일뿐만 아니라 수요일에도 만나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은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 만나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두 사람은 남산타워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58년 전 준호가 은숙에게 고백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눈송이가 하얗게 내리는 가운데 준호는 은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생각했습니다. 5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결국 다시 만났다는 것이 기적 같다고 느꼈습니다. 젊었을 때 이루지 못한 사랑이었지만 이제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완벽한 결말은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의 후회와 죄책감을 안고 살았지만 이제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은숙을 다시 만났고 그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은숙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의 머리, 굽은 허리. 모든 것이 늙어버렸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58년 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것을 두 사람은 그렇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겨울, 남산에는 다시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58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다시 만난 첫사랑.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들은 함께할 것입니다. 남산의 단풍이 붉게 물들 때마다, 첫눈이 내릴 때마다 그들은 그곳에서 만나 사랑을 확인할 것입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 하나가 58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두 사람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기적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다시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